이제 20년 만에 현대차그룹 총수가 교체됐습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는데요. 이 정주영, 정몽구를 잇는 3세대 현대차그룹 경영구도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일단 총수 교체가 왜 이 시점에서 이뤄지게 된 건지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정의선 회장이 그 부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던 거는 2009년이었어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부회장이 6명이라 2인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러다가 2018년 9월 한 2년 전이죠. 그룹의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명실공히 그 기업의 2인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회 의장도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맡으면서 이제 그 확실히 경영의 어떤 그 후계자로서 인정받은 거라고 이제 수순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언젠가 회장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라졌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이제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3분기까지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판매는 현대차는 19.4%, 기아차는 8.3%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도 이제 4.5% 역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환경 규제 때문에 친환경차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졌고 이제 ICT 회사들과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이제 명예회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이제 평소에 주변에 그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래 혁신 성장 기반 동력을 위해서 그 정의선 수석을 이제 회장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가족들도 그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예. 설명을 해준 것처럼 이제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 그리고 경쟁도 치열하게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의 취임이 현대차그룹에 주는 의미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현대차그룹의 어떤 그 산업의 성장해오는 과정의 문제였는지 이게 세대별로 구분은 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67년에 정주영 선대회장이 현대차를 설립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국가 내에 아예 자동차 산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라는 어떤 그 제조업, 굉장히 첨단 제조업을 국산화시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업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자동차 제조업이 없는 국가들이 대부분인데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에 자동차 산업을 뿌리내리게 한 것도 이제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 그 전문 그룹을 만들게 됐던 건 2000년이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계열사 10개, 자산이 34조 원이었던 현대차 그룹이 20년 후인 지금은 54개 계열사에 234조 원의 자산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단기간에 전 세계 10개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갖게 됐고, 매년 7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글로벌 탑5 자동차 회사로 성장시킨 게 정몽구 회장의 업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몽구 회장은 이제 품질 경영, 현장 경영을 통해서 어떤 질적인 성장을 굉장히 도모를 했었고, 선진국, 신흥국 관련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글로벌 메이커 중에 그 현대차가 굉장히 단연 그 선두로 꼽힙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양적 성장에서도 좀 성공한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의선 회장 앞에 닥친 현실은 굉장히 지금까지의 자동차 산업과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많이 팔고 이제 전 세계에 널리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규모의 경제의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친환경차,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입니다. 경쟁 구도도 예전에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을 이제 추격하는 위치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ICT 업체와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경쟁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의선 수석이 어제 취임사에서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능과 가치를 모두 갖춘 전기차로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 수단을 구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실현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나 현대차 그룹에게도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으로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경영 능력에 대한 판단들이 시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동차라는 단어보다 취임사에서 이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예. 이제 자동차라는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동하는 솔루션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 건데요. 정의선 회장은 사실 그 재계 3세대 경영자들 중에서는 경영 성과를 꽤 많이 보여준 쪽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고성능 M 브랜드를 런칭시킨 점은 이전에 어떤 대중차 이미지가 있었던 현대
현대차의 어떤 이미지를 뭐 고급과 고성능의 이미지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알버트 비어만, 토마스 슈미에르, 또 마크 덩커베크 같은 글로벌한 자동차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인정받는 인재들을 이제 손수 영입을 해서 저런 그 프리미엄 브랜드라든지 고성능 브랜드를 런칭시킨 거 인재 동향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프리미엄 고성능 브랜드는 그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겠지만 이 고성능 모델 그리고 고품질의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발됐던 그런 기술들이 양산차에 적용이 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현대차라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제고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그 기아차의 어떤 사장을 역임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SUV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연비도 되게 유가가 올라가면서 SUV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SUV 명가였던 기아차가 굉장히 적자를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의선 회장이 당시에 사장을 역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는 K 시리즈가 그때 나왔습니다. 세단 라인업이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경영을 통해서 지금 많이들 지금도 이제 기아차의 어떤 그 상징처럼 보이는 그 호랑이 코 디자인 예.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당시에 만들어졌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아차의 어떤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선 회장과 또 현대차 그룹에게 남은 과제들, 특히 시급한 중요한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최근 한 2년 동안 현대차 그룹의 수석 부회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글로벌 회사들의 어떤 투자와 협업 이 부분이 사실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좀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좀 받아왔는데 글로벌 회사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오로라, 인텔, 엔비디아 등과 협력을 하기도 하고 그 앱티브라는 회사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차기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차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도 동남아 최대 카쉐어링 업체인 그 그랩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의 올라나 레브, 미국의 미고, 호주의 카넥스터 도어 같은 곳에 투자를 했고 전기차 분야에서도 리박이라든지 아이오니티라든지 뭐 이런 데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형 플랫폼이라는 카누도 굉장히 눈여겨볼 회사인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뭔가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성과, 일종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것에 대한 투자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것을 통해서 진짜 현대차 그룹이 뭘 보여줄 것인가는 아직까지 사실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예.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런 단어만 있지 그럼 현대차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지 이런 협업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정의선 회장이 이전까지 어떤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었다면은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그 전용 플랫폼 기반 전기차 아이오닉 브랜드들의 어떤 차들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전까지의 어떤 전기차가 어떤 자동차 플랫폼에 전기 배터리라든지 모터를 올린 거였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 전기차 자체로 만들어진 어떤 전기차들이 나오는 시점이 됩니다. 이전에는 좀 어떤 핑계거리가 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그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내년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정의선 회장의 선임 소식과 함께 주식시장에서는 물론 앞에서 설명을 해줬던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참 많이들 궁금해하고 기대를 걸었지만 또 한 가지로는 지배구조 개편도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뭐 지금 그 현장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다들 아시다시피 4개의 순환 출자 고리가 있고 뭐 일감 몰아주기의 어떤 선을 약간 좀 약간 지키고 있는 예. 정도 수준에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의선 회장이 그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에 글로비스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계열사들에 대한 지분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기아차는 1%, 현대차는 2.6%, 뭐 그룹의 사실상 모회사인 현대모비스는 0.32%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뭔가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요. 현대차 그룹은 2018년에 어떤 순환 출자를 끊고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는 방향의 어떤 그 지배구조 개편을 좀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글로비스 주식을 좀 매각을 하고 현대모비스 주식을 또 이렇게 취하는 형식을 좀 취하면서 그 세금도 한 1조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는 지배구조 개편 아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 주주들의 반대로 좀 이렇게 실패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안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든 주주들의 반발로 그걸 물러서게 되면서 현재는 사실 그 정부 차원에서 그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라는 압력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거지만 저도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어떤 건강입니다. 이 건강 부분이 어떤 지분 관계의 문제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정몽구 명예회장은 대장개실염으로 지난 7월에 아산병원에 입원한 이후 아직까지 퇴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에서는 이게 연배세가 워낙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그 연배에 맞는 건강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건강한 것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그 연배에 맞는 건강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는 정의선 회장이 이제 평소에 어떤 대주주로서의 어떤 지분율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주들로부터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경영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CEO가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분율 유지를 위해서 어떤 자기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